2026년 3월 3일 새벽 0시 30분 경북 성주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차량인열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6기 전량, 한국의 방공망 핵심을 떠받치던 그 무기들이 한반도를 떠났습니다. 그날 새벽 성주 주민들은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뉴스는 새벽이 지나고서야 보도됐고 국민 대부분은 아침 뉴스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공망 심장부가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한밤중이면 충분했습니다. 앞선 두 편에서 미국이 왜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지, 그리고 사드와 패트리엇이 떠난 자리에 어떤 구멍이 생겼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3부작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 공백을 한국이 어떻게 메우는가? 한국이 10년 동안 조용히 갈고 닦아온 무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실체를 처음으로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왜 미국은 사드를 가져갔을까요? 2026년 2월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중동의 하늘이 미사일로 뒤덮였습니다. 이란은 드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쏟아붓는 방식으로 공격했고 미국이 배치해 놓은 방공자산들이 빠른 속도로 소모됐습니다. 요격 미사일도 무한정이 아닙니다. 한 발 쏘면 한 발 줄어드는 겁니다.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미 국방부는 전 세계에 배치된 방공자산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드가 그 첫 번째 표적이 된 겁니다. 레이더와 사격 통제소는 성주에 남겼지만 정작 미사일을 쏘는 발사대가 사라졌습니다. 눈은 있는데 팔이 없는 상태입니다. 2026년 현재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사드가 한반도로 돌아오는 시기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전략 우선순위 안에서 한국은 그냥 순서를 기다리는 처지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억지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산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사드는 고도 40km에서 150km, 즉 대기권과 맞닿는 상층부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유일한 체계였습니다. 북한의 ICBM, 극초음속 활공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 모든 것에 대응하는 마지막 방어선이 통보 한 장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구조적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통보만으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반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미국을 계속 믿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것을 만들겠습니까?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위기는 사실 한국이 10년 전부터 준비해온 시나리오였습니다. 2013년 한국 국방부는 조용히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고유의 방공체계를 만든다. 그 결정의 이름이 바로 KAMD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사드와 패트리엇이 주한미군 자산인 반면 KAMD는 오롯이 대한민국이 설계하고 개발하고 운용하는 방어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KAMD의 핵심 축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무기입니다. 천궁2와 LSAM. 이 두 무기의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한국은 UAE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천궁광이 10개 포대, 계약액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였습니다. 당시 국내에선 실전도 안 해본 무기를 수출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UAE가 한국에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왜 선택했냐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UAE는 패트리엇도 있었고 미국산 THAAD 도입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기술 독립성. 미국산을 쓰면 미국의 승인 없이 운용할 수 없지만 한국산은 구매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중동 왕정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정답이 2026년 2월 28일에 증명됐습니다. 이란이 UAE를 향해 대규모 공격을 퍼부은 날, 한국산 천궁강이 2개 포대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아직 10개 포대 전량이 인도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을 격추했습니다. 드론은 689기 중 645기, 순항미사일은 8기 전량, 종합 유격률 90% 이상. 군사 전문가들이 특히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한 테스트와 통합 단계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 실전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비교를 해봐야 실감이 오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트리엇 시스템의 요격률은 러시아가 미사일을 개량하면서 30%대에서 한 자릿수로 급락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천궁2가 90%를 넘겼습니다. 그것도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뒤섞여 날아오는 복합 공격 환경에서 2개 포대만으로 이걸 해낸 겁니다. 이 실적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줬는지 결과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UAE에서 실전 결과가 공개된 직후 중동 각국 국방부에서 한국에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UAE는 이미 4조 1천억 원 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2023년 11월 4조 2천억 원 규모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이라크가 3조 7천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동 3개국에서만 합계 12조 원을 넘는 수출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실전 데이터가 공개되자 카타르와 쿠웨이트까지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란 전쟁 이후 5일 만에 긴급 주문 문의가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무기 수출 시장에서 실전 증명은 가장 강력한 마케팅입니다. 어떤 광고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UAE에서 얻은 이 실전 요격 데이터가 LSAM의 알고리즘에 직접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LSAM, 정식 명칭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입니다. 한국이 2013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2024년 11월 29일 개발을 공식 완료한 무기입니다. 요격 고도는 40km에서 60km 구간입니다. 바로 사드가 떠난 그 고도 구간을 채우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드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사드는 탄도미사일만 상대할 수 있습니다. LSAM은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드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한국 국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도 낮고 부품 수급도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기는 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관리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이 장기적으로 훨씬 큰 문제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7,302억 원. 2025년 11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이 나란히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7,054억 원, 한화 시스템이 레이더 3봉 우잭 74억 원, 두 계약을 합하면 양산만으로 1조 원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됩니다. 사드가 떠난 지 불과 1년 만에 한국산 고고도 유급 체계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강제 진화입니다. 미국이 사드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한국은 LSAM 배치를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위기가 오히려 독립을 앞당긴 셈입니다. KAMG가 완성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LSAM이 40km에서 60km 구간을 담당합니다. 그 아래 15km에서 40km 구간은 천궁2가 맡습니다. 20km 이하 저고도는 패트리엇이 덮습니다. 더 낮은 고도는 천마와 비호 복합 시스템이 막습니다. 드론과 저속 표적은 펠랑크스가 마지막으로 처리합니다.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최소 5번의 요격 기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다층 방어 구조의 핵심은 각 층이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위층에서 놓쳐도 아래층이 잡고 또 놓치면 그 아래층이 잡습니다. 한 체계가 실패해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구조. 그 5겹 중 이제 가장 중요한 위층인 고고도 구간을 한국이 직접 만들어 채웁니다. 더 이상 미국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LSAM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한국은 LSAM-2를 개발 중입니다. 요격고도 100km 이상, 극초음속 활공체를 대기권 상층부에서 잡는 체계입니다. 2035년까지 2조 7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LSAM-2와 천궁 스림을 합산한 총 사업비는 5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기술을 실제로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그 그룹에 들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LSAM-2의 알고리즘에는 UAE에서 얻은 천궁2의 실전 요격 데이터가 그대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데이터가 다음 세대 무기를 만드는 선순환, 지금 한국 방산이 만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실전도 안 해본 무기라는 우려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2026년 현재 역설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드를 가져간 이유가 뭔가요? 중동에서 방공무기가 부족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동에 방공무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UAE, 사우디, 이라크가 모두 한국 천궁2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방공망을 채우러 움직이는 그 자리마다 이미 한국 무기가 깔려 있는 겁니다. 미국이 방공 자산을 이동시키면서 생긴 공백을 결국 한국이 채우고 있는 구조입니다. 30년 전 한국은 패트리엇 한 발 사는데도 미국 눈치를 봤습니다. 지금은 중동 3개국에 방공망을 깔아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주도권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출 측면에서도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의 수주 잔고는 26조 2,3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수출 비중이 21%를 넘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 방산의 수출 비중은 한 자릿수였습니다. K방산이 이제는 내수가 아닌 글로벌 시장을 먹고 자라는 구조로 완전히 전환된 겁니다. 천궁스름은 2034년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고 KF-21 전투기는 2026년 현재 양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방공 레이더도 국산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눈, 요격 명령을 내리는 두뇌, 미사일을 쏘는 주먹, 이 3가지를 모두 국산으로 채우는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유지된다면 10년 후 한국의 방공망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이 흐름이 갖는 지정학적 의미는 단순히 방어력이 높아진다는 것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핵 우상과 방공망에 기대왔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 결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때 중국의 사드 보복을 고스란히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해서 배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통제하는 무기도 아닌데 경제 보복은 우리가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한국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사드를 빼라고 할 수도 없고 중국 보복을 막을 수도 없었던 상황. 하지만 자체 고고도 방어 체계를 갖추는 순간 협상 카드가 생깁니다. 미국이 사드를 가져가겠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중국이 방공망 배치를 놓고 압박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격. 안보 자율성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LSAM 실전 배치는 2027년 목표지만 그때까지 고고도 공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북한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선언했고 LSAM-2가 완성되는 2035년까지 이를 완벽히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천궁3 배치가 2034년은 너무 늦다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위협의 속도가 방어의 속도보다 빠른 시간이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공망이 아무리 좋아도 북한의 장사정포와 다연장 로켓은 다른 문제입니다. 경기도 일대를 향해 시간당 수만 발을 쏘는 장사정포는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KAMD는 탄도미사일을 막는 체계이고 포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방산이 아무리 빠르게 성장해도 그 공백을 채우는 외교와 동맹 관리는 여전히 병행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무기만으로는 안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3부작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편에서 우리는 미국이 왜 240년 중 219년을 전쟁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구조적으로 전쟁을 멈출 수 없는 나라가 세계 경찰을 자처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편에서는 그 결과로 한반도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드와 패트리엇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공백의 실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편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그 구멍을 한국이 직접 메우는 과정입니다. 사드가 떠났고 천궁2가 실전을 증명했으며 엘셈이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는 이 이야기는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산 자립이 안보 자립이 되는 그날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위기가 독립을 앞당기는 강제 진화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엘셈이 완전히 배치되고 엘셈2까지 완성되는 2035년,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독자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독자 가능,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면 동맹 필요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다음 시리즈에서는 이 방산 성장의 배후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면서 벌어지는 새로운 지정학적 갈등. 미국은 동맹국이 자신의 무기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풀겠습니다. 3부작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리즈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눌러두세요. 자주국방의 길은 멀지만 우리는 그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